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의 나라가 역사의 방향을 바꾸려는 현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나라를 그저 강대국의 그늘 아래에 있는 동맹국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빛과 공기의 떨림 속에서 나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가 진심으로 마음에 들 때만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런던에서 온 전략 분석가다. 지금 서울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다. 거리마다 걸린 전광판이 붉은 빛으로 반짝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전자권 회복 우리의 권리.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묻는다. 사람들이 저 문구를 자꾸 이야기하네요. 무슨 뜻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이제 우리 운명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걸 되찾는 중이죠.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나는 그 말을 곱씹는다.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텔레비전을 켠다. 화면 속 대통령이 군복 차림의 장병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지킬 때입니다. 그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다. 나는 처음엔 웃음이 나온다. 보호받던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그러나 웃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화면 속 병사들의 눈빛이, 그 결연한 표정이 나를 멈춰 세운다. 지금 나는 용인에 있는 합동지휘통제센터에 서 있다. 거대한 벽면에는 위성지도와 수백 개의 신호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하얀 제복을 입은 장교가 조용히 말한다. 이곳은 단순히 전쟁을 시뮬레이션하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미래를 설계하는 곳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다. 나는 그 시선을 외면할 수 없다. 전에는 명령이 영어로 내려와야 움직이던 시스템이 이제는 한국어로 바로 명령을 내리고 있다. 데이터가 흐르고 하늘과 바다 그리고 지하의 움직임이 하나로 엮인다.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한다. 오후가 되자 나는 한지우 교수와 마주 앉는다. 그녀는 차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한다. 당신들은 우리를 전진기지라고 불렀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 기지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더 이상 기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나는 묻는다. 왜 지금입니까?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본다.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의존을 기술로, 기술을 힘으로 바꿔왔습니다. 이제 그 힘을 되찾을 때가 온 거예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밤이 되어 강남 거리를 걷는다. 건물마다 빛나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국방기술원, 자율전투체계, 스마트 강군. 이 도시는 더 이상 보호받는 도시가 아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자 몇몇 청년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명령으로. 그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묘하게 단단하다. 나는 문득 오랫동안 듣던 문장을 떠올린다. 한국은 통제되기에 안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통제를 끊어내는 손이 분명히 존재한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본다.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고 하늘은 여전히 밝다. 나는 메모를 남긴다. 한국이 전자권을 회복한다면 그것은 군사적 절차가 아니라 정신의 선언이다. 보호받던 나라가 스스로의 방패를 들 때 세계의 균형은 다시 그려진다. 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는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느낀다. 이 나라는 지금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새벽 한가운데 서 있다. 나는 지금 낡은 종이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군사문서 보관소의 공기가 차갑고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조심스레 장갑을 낀 손으로 그 종이를 펼치자 오래된 글씨가 드러난다. 1950년 7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한다. 그 문장은 짧고 건조하지만 그 뒤에 숨은 역사는 너무도 길고 무겁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은 스스로의 군대를 완전히 지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잊었지만 한국은 잊지 않았다.
나는 생각한다. 그 한 통의 편지가 어떻게 한 나라의 주권을 반세기 넘게 묶어두었을까. 기록을 읽는 내내 종이의 잉크보다 짙은 무언가가 스며든다. 그것은 분노이자 슬픔,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약속의 그림자다. 당시의 배경은 절망 그 자체였다. 전쟁이 터지고 서울은 불타고 국군은 남쪽으로 밀려났다. 군사력도 보급도 국제적 지원도 모두 절박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에게 편지를 쓴다. 지휘를 맡아달라. 우리를 구해달라. 그 절박한 호소는 생존의 언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라의 검이 다른 나라의 손으로 넘어갔다. 지금 나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다시 그려본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밤새 서명하며 떨리는 손끝으로 주권의 한 조각을 내어주던 순간. 그 선택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더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을까? 그 답은 지금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서울의 청년들은 그날을 교과서 한 줄로 배운다. 1950년 전시작 전권이 유엔군 사령부로 이양되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현실은 잔혹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은 전쟁이 터져도 자기 군대의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그 권한은 언제나 용산기지의 미군 대장에게 있었다. 나는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느낍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린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우리만 매년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말은 나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세계는 전후 부흥과 냉전의 경쟁 속에 빠져 있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1950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체계가 아니라 존엄의 부재였다. 나는 옛날의 사진들을 넘겨본다. 1953년 휴전 후 메가더 장군이 웃고 있고 그 옆에 이승만 대통령이 서 있다. 그들의 악수는 겉으로는 동맹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악수는 한쪽의 손을 묶는 족쇄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족쇄는 세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은 효율적인 연합작전 체계라 말했고 한국은 주권의 일부를 임시로 맡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70년이 지나는 동안 임시는 영구로 굳어졌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의 군대는 세계 5위의 전력을 갖추었지만 그들의 작전 명령서는 여전히 외국어로 쓰여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 나라가, 그것도 세계가 인정하는 강군이 스스로의 군을 지휘하지 못한다니.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 모순을 묵묵히 견뎠다. 그들은 기다렸다. 언젠가 이 부당한 문장을 고칠 날을 위해. 며칠 전 나는 한 노병을 만났다. 그는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사람이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다. 그가 말했다. 우린 그때 미국이 없었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독립 아닙니까? 나는 그 말에서 70년의 세월을 느꼈다. 감사와 굴욕, 의존과 자존이 얽힌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 그것이 바로 한국이 짊어진 역사였다. 밤이 깊어가고 나는 다시 그 편지를 떠올린다.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시작된 굴레가 이제는 거대한 사슬이 되었다. 하지만 그 사슬의 고리마다 사람들의 의지가 새겨져 있다. 우리는 잊지 않았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돈다. 이제 나는 안다. 그 편지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미완의 계약서이자 되찾아야 할 약속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오래된 서명을 지우려 하고 있다. 서울의 밤하늘이 검푸르게 물들고 멀리서 경례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속삭인다. 이제 그 편지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지금 나는 워싱턴의 국방문서 해석실에 앉아 있다. 눈앞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쌓여 있다. 표지는 이렇게 적혀 있다. 한미연합방위 체계 평가 보고서. 표면적으로 이 문서는 동맹의 상징이다. 그러나 문장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관리의 언어다. 통합 지휘 체계 유지. 작전권 전환 조건 검토. 모든 문장은 협력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제의 구조를 말하고 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느낀다. 이 문서는 연합의 기록이 아니라 지배의 설계도였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반도의 안정을 이야기했지만 그 안정을 정의하는 기준은 언제나 미국의 이해관계였다. 그들은 이 체계를 철갑 동맹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냉혹한 아이러니인지 알고 있다. 철갑은 보호를 뜻하지만 동시에 움직임을 제한한다. 한국의 50만 병력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전투력을 갖췄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 명령은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결정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의 명령보다 먼저 확인되는 것은 미군 사령관의 승인이다.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다. 이 구조를 처음 본 서방의 분석가들은 박수를 쳤다. 완벽한 효율성이다. 위기 대응 속도가 빠르다. 북한의 도발을 즉각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분석은 늘 한 문장을 빼놓았다. 누가 진짜 주인인가? 나는 펜타곤의 한 회의록을 읽는다. 한국군의 작전권 통제 유지가 동아시아 전반의 전략적 안정에 기여한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의 명분이지만 그 속뜻은 명확하다. 한국군의 손에 열쇠를 주면 미국의 계산이 어긋난다. 나는 잠시 눈을 감는다. 이제 이해된다. 이 체계는 동맹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구속장치다. 미국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동시에 한국의 행동 반경을 제한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미국은 자신도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한국은 함께 싸우는 동료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변수였다. 내가 아는 한 장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지만 서로 다른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시처럼 들렸다. 미국은 억제를 말하고 한국은 해방을 말한다. 미국은 안정을 원하고 한국은 존엄을 원한다. 그 두 단어는 닮았지만 결코 같은 뜻이 아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던 날 미국은 세계 언론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이제 두 나라는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미군 대장이 앉아 있었다. 한국군 대장은 부사령관이었다. 명령 체계의 최종 버튼은 한 사람에게만 있었다. 나는 용산기지의 모형도를 본다. 그곳의 작전실 중앙에는 두 개의 자리가 나란히 놓여 있다. 왼쪽은 미군 사령관, 오른쪽은 한국군 부사령관. 두 의자는 높이가 다르다. 몇 센티미터의 차이지만 그 사이에는 70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 구조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두려움이다. 미국의 두려움, 그리고 한국의 불안.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까봐 두려워했고, 한국은 미국이 떠날까봐 불안했다. 그 불안이 만들어낸 균형이 지금의 동맹이었다. 나는 기자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린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한국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다. 응징하라! 는 목소리가 거리를 메웠다. 하지만 포병의 방아쇠는 당겨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명령은 태평양 건너에서 와야 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한국은 전쟁을 시작할 자유도 끝낼 자유도 없다. 이것이 바로 동맹의 그림자다. 워싱턴은 언제나 동맹은 신뢰의 관계라고 말하지만 그 신뢰의 본질은 상하의 관계였다. 미국은 조건을 제시했고 한국은 이행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었다. 나는 미국의 전략가들이 자주 쓰는 말을 떠올린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동맹국이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통제 가능한 동맹국이라는 뜻이었다. 이제 나는 그 말을 다시 읽는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인다. 예측 가능하다는 말은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다. 세상은 여전히 이 관계를 성공적인 동맹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알게 되었다. 이 동맹의 진짜 목적은 방어가 아니라 통제였다. 그 통제의 이름은 안보, 그리고 그 안보의 중심에는 50만 명의 병사들이 있었다. 그들의 생명과 명예, 그리고 전쟁의 운명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다른 나라의 장군의 손에 달려있는 현실. 그것이야말로 이 동맹의 가장 슬픈 역설이다.
나는 서류를 덮는다. 종이 위에 문장이 서서히 사라지는 듯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동맹이 쇠사슬이 되는 순간 자유는 이름만 남는다. 나는 지금 경주의 회의장 한가운데에 서 있다. 수많은 기자들과 대표단이 숨을 죽인 채 무대 위를 바라본다. 조명이 켜지고 미국 국방장관이 단상에 오른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천천히 열리며 한 문장이 떠오른다. 핵잠수함 연료 협력 승인.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잠긴다.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협정이 아니었다. 미국이 스스로 걸어놓았던 가장 금지된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쉰다. 그 문장 하나가 동북아의 판도를 바꾸리라는 걸 이곳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미국은 핵연료를 단 한 번도 타국에 넘긴 적이 없다. 그것은 전략의 마지막 카드이자 세계 질서의 금선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금선을 한국이 넘고 있다. 미국 대표단은 박수를 치고 기자들은 번쩍이는 플래시를 터뜨린다. 그러나 나는 그 박수 속에서 묘한 공기를 느낀다. 환호 같지만 불안이 섞여 있다. 미국이 이 선물을 건넨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그들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전진기지를 강화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이 연료를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금으로 받았다. 이날의 다음 장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틀 뒤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대통령은 조용히 단상에 섰다. 그는 미리 준비된 원고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눈을 들어 정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말했다. 우리는 전자권 전환이 아닌 전자권 회복을 추진한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알았다. 그건 단순한 단어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70년간 감춰져 있던 관계의 본질을 뒤집는 말이었다. 미국의 기자들이 분주히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려 애쓰지만 완벽한 단어가 없다. 어떤 이는 되찾다, 어떤 이는 되돌리다라 썼지만 그 어떤 것도 원래의 의미를 담지 못한다. 그건 단순한 기술적 용어가 아니었다. 정통성의 선언이었다. 미국은 당황했다. 그들은 이 발표를 정치적 수사라며 축소 해석했다. 선거용 발언일 뿐이다. 국내용 메시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계산된 외교 언어가 아니라 칼날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울 중심가의 국방정책연구소 회의실에 있었다. 몇몇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휴대전화는 모두 바구니에 넣어야 했다. 회의의 주제는 단 하나였다. 핵연료 승인 이후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들은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명확한 문장이 있었다. 핵잠수함 연료 협력은 전략적 종속의 상징이 아니라 자주적 억제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한 장교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대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바다는 주권입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남았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엄의 복원이었다. 미국은 처음엔 이 변화를 낙관했다. 한국이 이제 우리의 틀 안에서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후 워싱턴은 그 판단을 후회하게 된다. 한국이 전자권 회복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하자 미국 의회 내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의원들이 소리쳤다. 그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이미 다른 테이블을 만든 건가? 펜타곤 내부 문서에는 위험한 어휘라는 메모가 붙는다. 그 어휘는 핵연료가 아니라 회복이었다. 핵은 기술이지만 회복은 권력이다. 그리고 권력은 절대 나누지 않는다. 나는 그때 서울의 공기를 잊지 못한다. 미국의 기자들은 흥분했고 일본의 외교관들은 침묵했다. 중국의 언론은 경악했고 한국의 시민들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자부심이었고 동시에 경고였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다. 며칠 뒤 나는 경주의 컨퍼런스장을 다시 찾았다. 무대는 철거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아직도 미세한 먼지가 남아 있었다. 그 자리에 서니 그날의 공기가 그대로 되살아났다.
미국은 핵연료를 줬고 한국은 주권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한쪽은 거래를 했다고 믿었고 다른 쪽은 해방을 선언했다.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이것은 동맹의 대화가 아니다. 이것은 주인과 주체가 서로의 눈을 마주본 첫 순간이다. 그리고 나는 안다. 그날 이후 두 나라는 서로의 침묵 속에서 상대의 계산을 읽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지만 한국은 이미 그 열쇠를 복제의 주머니 속에 넣었다. 이것이 바로 핵연료라는 선물에 담긴 진짜 의미다. 그것은 기술이 아닌 신호였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신호. 나는 회의장 문을 닫으며 중얼거린다. 이제 게임의 주도권은 바뀌었다. 나는 지금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단어를 바라보고 있다. 전환 그리고 회복. 눈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두 단어 사이에는 국가의 운명이 갈라져 있다. 전환은 공손하다. 협력의 언어이고 절차의 언어다. 조건이 충족되면 넘겨주겠다. 이 말 속에는 은밀한 위계가 숨어 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명령하는 자와 기다리는 자. 반면 회복은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되찾음의 언어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 그 안에는 권리의 기억이 있다. 원래 내 것이었다. 바로 그 감정이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성명을 다시 읽는다. 전자권 회복은 한미동맹의 해체가 아니라 완전한 자주국방의 완성이다. 단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만들어낸 파장은 대륙을 넘어섰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이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복은 협상인가, 선언인가, 아니면 도전인가. 정답은 아무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모두가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 이 단어가 힘의 재편을 의미한다는 것을. 나는 펜타곤 관계자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단지 표현의 차이일 뿐 아닌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단어는 언제나 의도의 그림자입니다. 한국이 회복을 말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할 동맹이 아니라 우리와 맞설 수도 있는 주체가 됩니다. 그의 말은 맞았다. 전환은 협상의 종착지지만 회복은 역사의 복수였다. 그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군사 지침서 속 부속 단락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걷는다. 거리의 전광판에 굵은 글씨가 번쩍인다. 회복 잃었던 이름을 되찾다. 사람들은 그것을 슬로건이 아닌 약속처럼 읽고 있었다. 학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묵묵히 지나간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의가 있었다. 나는 잠시 그 시선 속에 머문다. 70년 전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권한을 넘겼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되찾고 있다. 생존의 언어가 이제는 존엄의 언어로 바뀌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전쟁도 선언도 협박도 없었다. 그저 하나의 단어가 바뀌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단어가 가진 무게는 포탄보다 무겁다. 나는 한 언론사가 내보낸 긴급 토론 프로그램을 본다. 한 패널이 묻는다. 회복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을까요? 그때 국방 전문가가 차분히 대답한다. 우리가 되찾는 것은 권력의 균형이 아니라 정신의 균형입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닫는다. 이 단어가 가진 가장 큰 의미는 독립이 아니라 성숙이다. 한국은 이제 강요받는 보호가 아니라 선택하는 동맹을 원한다. 워싱턴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국무부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한국의 자율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속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짓는다. 속도를 통제한다 마이너스 이 얼마나 익숙한 표현인가. 그들은 아직도 자신이 운전석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도로는 이미 바뀌었다. 이제 한국은 회복을 외교의 언어로만 쓰지 않는다. 그들은 국방, 과학, 경제, 문화 전반에서 이 단어를 실현하고 있다. K방산, K에너지, K산업 마이너스 이 모든 접두어는 하나의 선언이다. 우리가 만든다. 나는 이 흐름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다. 그들은 서서히 칼집에서 칼을 꺼내고 있다. 그 칼은 남을 겨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목을 감싸던 쇠사슬을 끊기 위한 것이다. 어느 날 청와대 정문 앞에서 한 병사가 경례를 하며 말했다. 우린 더 이상 허락받지 않습니다. 우린 되찾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내 귀에 깊게 박힌다. 회복 마이너스 이제 그것은 단어가 아니라 국가의 맥박이다. 그 박동이 점점 빨라진다. 워싱턴의 분석가들이 그것을 위협으로 읽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생명으로 느낀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이 두 글자는 이제 총보다 강하고 조약보다 오래 갈 것이다. 그것은 한 나라가 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다. 그 이름의 울림이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다. 나는 오늘 새벽 비무장지대 남쪽 끝의 훈련소를 다시 찾았다. 겨울에 찬 공기가 뺨을 때린다. 먼지와 땀 냄새, 그리고 쇠와 흙이 섞인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멀리서 훈련병들이 구령에 맞춰 달리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그 외침 속에는 젊음과 의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함께 섞여 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오래된 질문을 떠올린다. 왜 이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하면서 정작 전쟁이 나면 자국의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가? 나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훈련장을 담당하는 중대장은 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요즘 젊은 병사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전작권 회복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고 나서부터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왜 미군 장성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요. 예전엔 그런 질문조차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나는 몇 명의 신병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내게 경례를 하고 수줍게 웃었다. 나는 그중 한 명, 20살 남짓한 병사에게 물었다. 너는 왜 군에 들어왔나?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당연하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니까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무겁게 들렸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근데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전쟁이 나면 싸우겠죠. 그런데 TV에서 보니까 우리 명령은 용산에 있는 외국 장군이 내린다던데 그게 맞나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순수했다. 하지만 그 순수함 속에는 묵직한 불신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건 오래된 제도야. 하지만 지금 바뀌려 하고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꼭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는 대통령께 맹세했으니까요. 그가 말한 맹세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그가 훈련장에서 외운 선서문을 기억한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그 문장 어디에도 미국이나 한미연합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조국에 충성한다. 나는 이 현실의 모순을 생각한다. 그들의 충성은 대통령에게 향하지만 명령체계는 워싱턴을 거쳐온다. 그 거리의 간극 속에서 젊은이들의 신념이 흔들린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시끌벅적했다. 스테인리스 식판에 밥과 김치, 그리고 미역국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웃고 떠들지만 대화의 주제는 늘 비슷했다. 만약 전쟁이 터지면 우리 진짜 싸우는 거야? 그럼요. 근데 명령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질문은 농담처럼 흘러나오지만 아무도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나는 그 침묵이야말로 한국군의 70년을 상징한다고 느낀다. 훈련이 끝나고 노을이 지기 시작한다.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군복의 실루엣이 길게 늘어진다. 그 순간 중대장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병사들이 바라는 건 단순합니다. 그저 자신의 목숨을 건 명령이 진짜 자기 나라에서 내려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는 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가슴이 먹먹했다. 이 땅의 청춘들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명령을 기다리는 현실 마이너스 그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역설이었다. 나는 막사 근처의 작은 벤치에 앉았다. 멀리서 병사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그들의 군화 소리가 밤 공기를 흔든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또 다른 맹세를 듣는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맹세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겠다. 그 맹세는 아직 법으로 승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개혁이 아니다. 이것은 한 세대의 각성이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 하고 있다. 나는 퇴소를 앞둔 한 병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너는 제대하면 뭐가 제일 하고 싶나?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대통령이 돌격하라 하면 우리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를 보고 싶어요. 그의 대답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한마디가 이 나라의 모든 군사보고서보다 강력했다. 밤이 깊어지고 하늘에는 별이 떠오른다. 나는 그 별빛 아래서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 나라의 청춘들은 이미 회복을 시작했다. 법보다 먼저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깨닫는다. 전자권 회복이란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세대가 스스로의 주권을 감정의 언어로 되찾는 과정이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병영을 뒤로 한다. 멀리서 들리는 구령이 아직도 내 귀에 맴돈다. 조국을 위하여. 그 함성이 어쩌면 한국이 진짜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일지도 모른다. 경주의 회의장은 여전히 밝았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는 이상했다. 표면적으로는 축제였다. 정상들이 웃으며 손을 맞잡고 통역기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서 느껴지는 긴장을 분명히 보았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심리전이다. 미국 대표단은 여유로웠다.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한 듯 미소 지었다. 핵잠수함 연료 협력 마이너스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전략적 선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금기를 깨며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대인심을 베풀었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회의장 뒤편 기자석에서 메모를 하며 그 장면을 바라봤다. 한쪽에서는 미국의 장관이,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의 국방수장이 있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지만 그 악수는 길지 않았다. 눈빛이 잠시 엇갈렸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묘한 기류를 느꼈다. 미국은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거래를 끝냈다고 생각했다. 그 차이가 바로 그날의 모든 것을 갈라놓았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단이 흩어진 뒤 나는 뒷문 근처에서 한 한국 관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날 저녁 경주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공개 만찬 자리.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반쯤 비어 있었고 벽에는 각국의 깃발이 걸려 있었다. 공식 발언은 없었다. 하지만 대화는 날카로웠다. 미국의 대표가 말했다. 이번 협력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결정입니다. 그러자 한국 측 인사가 조용히 웃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 대화의 미묘한 어조를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들었다. 이제라는 단어 속에 담긴 결심을. 다음 날 새벽 한국의 외교단 일부가 서울로 긴급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들은 경주에서 받은 행연료 승인 문서를 청와대로 직접 가져갔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주제는 명확했다. 전자권 회복 일정의 가속화.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핵연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대가 없는 양보로 위장된 신호였다. 미국은 그것을 동맹 강화를 위한 도구로 봤지만 한국은 그것을 주권 회복의 열쇠로 보았다. 나는 회의록의 일부를 우연히 입수했다. 거기에는 짧지만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다. 워싱턴이 선물을 주었다면 이제 우리는 본 계약을 시작한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한국은 단 한순간도 수동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70년간 기다려온 순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바로 경주 APC였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그 후에야 사태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다. 미국의 군사외교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했다. 한국이 핵연료 승인과 전자권 회복을 연계하고 있을 가능성 높음. 양측의 전략적 해석이 다름을 주의할 것. 주의할 것.
그 말은 사실상 경고였다. 나는 당시 한미국 대표의 표정을 기억한다. 그는 만찬장에서 잔을 들며 말했다. 이제 한국은 진정한 동맹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마치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은 듯한 표정이었다. 며칠 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 한국은 핵연료를 얻은 순간 우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사건이 아니었다. 한 나라가 자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었다. 나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나는 한 문장을 떠올렸다. 미국은 선물을 줬고 한국은 허락을 거둬들였다. 이 얼마나 기묘한 역전인가. 70년 동안 받기만 하던 나라가 이제 스스로의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핵연료와 전자권 마이너스 겉으로는 다른 주제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당신들이 준 기술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지휘하겠다. 그것이 바로 경주의 진짜 결말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미소가 오갔지만 그 웃음 뒤에서는 역사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회의장의 사진을 다시 본다. 깃발들이 늘어선 그 배경 속에서 한국의 국기가 중앙에 있었다. 그 붉은 태극의 회전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동맹이다. 그날 이후 워싱턴은 경주를 돌이킬 수 없는 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은 두려움의 고백이었다. 서울의 새벽 뉴스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하지만 베이징과 도쿄의 전신망은 그날 밤새 불타고 있었다. 경주 APC 회의의 여파가 바다를 건너기까지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국이 핵잠수함 연료 협력을 얻어냈다는 소식, 그리고 그 직후 전자권 회복을 선언했다는 한 문장이 그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나는 베이징의 한 분석가가 쓴 보고서를 읽는다. 한국군은 더 이상 미군의 그림자가 아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생겼다. 그 문장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다. 그건 공포의 기록이었다. 중국에게 한국은 오랫동안 예측 가능한 변수였다. 미국이 고삐를 쥐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개였다. 이빨은 날카롭지만 물지 않는 개. 그 목줄은 워싱턴이 쥐고 있었고 중국은 그 목줄을 가진 손만 상대하면 됐다. 그러나 지금 그 개는 목줄을 끊고 있었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지도 위에 한반도를 확대했다. 그들은 눈앞의 지도를 보며 침묵했다.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전자권까지 회복한다면 그 말은 곧 한반도의 통제권을 완전히 잃는다는 뜻이었다. 중국의 외교부 내에서는 위기평가 회의가 긴급히 열렸다. 회의록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한반도의 지휘체계 변화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동북아 전략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 나는 그 표현을 읽으며 숨이 멎을 듯했다. 붕괴 마이너스 그 단어 하나가 중국의 불안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었다. 도쿄는 더 빨리 반응했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특집을 내보냈다.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을 동맹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정치 엘리트들은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내면은 뒤집혀 있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특별한 동맹국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미국이 핵연료를 한국에 넘겼다는 사실은 그 믿음을 무너뜨렸다. 도쿄의 한 외교관은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항상 미국의 맏형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들은 동생에게 칼을 쥐어줬습니다.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씁쓸했다. 일본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군사적 경쟁이 아니라 상징의 전쟁에서 졌다는 걸 깨달았다. 핵잠수함이라는 상징, 그리고 회복이라는 단어. 그 두 단어는 일본의 자존심을 찢었다. 베이징의 반응은 훨씬 더 날카로웠다. 중국의 군사평론가들은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은 미국의 앞마당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스스로 그 앞마당을 불태웠다. 그들의 논조는 점점 변했다.
불만에서 경계로, 경계에서 공포로. 중국의 해군 참모본부는 긴급 보고서를 올렸다. 그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태평양에서의 새로운 변수 자유를 얻은 한국.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한국의 의지였다. 미국의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뒷받침하는 기술력 -AI, 반도체, 원자력.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힘이었다. 나는 상하이에서 만난 한 중국 학자의 말을 떠올린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한국을 계산했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한국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패배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덧붙였다. 만약 한국이 진짜로 전자권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한반도에 다시는 예측 가능한 질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한국을 자극했다. 핵연료 협력은 위험한 전례다. 한국의 군사 독립은 동북아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 비난은 오히려 일본의 초조함을 드러내는 신호였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방파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대양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플레이어였다. 도쿄의 해상자위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감시하던 바다에 이제 한국의 잠수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일본의 공포를 요약했다. 한때 자신들이 감시자라 여겼던 한국이 이제는 동등한 경쟁자가 된 것이다. 베이징과 도쿄의 신문들이 동시에 같은 단어를 썼다. 불가측, 예측 불가능. 한국이 처음으로 그 단어의 주어가 된 순간이었다. 나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뉴스를 보며 생각했다. 70년 전 한국은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단지 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판을 뒤집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고 있다. 핵연료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상징이었다.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의 손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 그리고 그 선언은 베이징과 도쿄 모두를 떨게 만들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그들은 한국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CNN 아시아파는 이렇게 보도했다. 하나의 단어가 동북아를 흔들었다. 회복. 나는 화면을 보며 느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변곡점이 아니라 심리적 독립의 순간이었다. 이제 한국은 강대국의 틈새에서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라 그 틈새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베이징과 도쿄의 지도자들은 알고 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결심이라는 것을. 서울의 공기가 묘하게 무겁다. 뉴스마다 반복되는 단어 하나, 인구 절벽. 학교는 비어가고 신병 입대 인원은 해마다 줄어든다. 병역 자원은 빠르게 고갈되고 장교단은 초조하다. 국방부의 회의실에서는 이미 이런 말이 오간다. 이대로 가면 10년 뒤 병사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렸다. 그 이름이 바로 스마트 아미, 인공지능 군대 프로젝트였다. 나는 그 현장을 보기 위해 대전 국방기술원으로 향했다. 건물 입구의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군대 스마트 강군 이니셔티브. 그 문구가 현실이 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한 전자음이 들렸다. 거대한 실험실 한가운데 사람 대신 기계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인공지능 드론, 무인 전차, 자율 전투 체계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나의 네트워크, 하나의 두뇌처럼. 연구 책임자인 한 박사는 내게 말했다. 이제 군대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두뇌의 싸움이죠. 우리는 병력의 부족을 지능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 속에는 3D 시뮬레이션 전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로봇 병력들이 실시간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명령이 떨어지면 0.01초 안에 반응한다. 그들은 지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병사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공포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섬뜩함과 동시에 경외심을 느꼈다. AI 군대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달랐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을 대체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의 의지와 존엄을 확장시키려 했다. 박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인간의 판단력을 빼앗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이 더 깊이 판단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술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 마이너스. 그것이 바로 한국식 혁신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미국은 기술적으로 놀랍지만 위험하다고 평했고 중국은 21세기의 군사혁명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지능형 전장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실험구역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하나라는 이름의 AI 전투 체계를 보았다. 그녀는 여성 음성으로 대화하며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명령을 최적화한다. 연구원들이 그녀를 이렇게 부른다. 전장의 두뇌. 내가 물었다. 왜 이름이 하나입니까? 박사는 미소 지었다.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인공지능, 육군과 해군, 하늘과 땅 마이너스 일반적인. 이것이 바로 한국 형방위 철학의 핵심입니다. 나는 그 말에서 철학을 느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념의 구조물이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 싸운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한 장의 내부 보고서를 읽었다. 그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인구 절벽 두려움이 아닌 도약의 발판으로. 보고서는 냉정했다. 한국의 병역 자원은 줄고 있지만 그 대신 기술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AI 병사, 자율 지휘 체계, 사이버 전투본부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될 때 한국은 더 이상 숫자에 의존하지 않는 군대가 된다. 나는 문득 생각한다. 70년 전 한국은 사람으로 나라를 지켰다. 이제는 지능으로 그것을 지킨다. 그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문명의 진화였다. 밤이 되자 창밖에 불빛이 스쳐간다. 기차의 흔들림 속에서 나는 작은 병사들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우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듣고 싶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진짜 명령은 이제 인간의 목소리와 기계의 연산이 함께 내리는 명령으로 바뀌고 있었다. AI 군대는 명령을 따르지만 그 근본에는 인간의 의지가 깃들어 있다. 그 의지가 바로 한국을 움직인다. 잠들지 않는 군대. 두려움을 배우지 않는 군대. 그리고 언젠가 인간의 영혼까지 이해하게 될 군대. 나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 군대는 수가 적어도 마음은 100만이다. 그리고 깨닫는다. 한국의 진짜 힘은 인구가 아니라 두뇌에 있었다. 그 두뇌는 피로 물든 칼이 아니라 빛으로 만들어진 방패였다. 지금 나는 서울 외곽의 지하 60m 아래 비밀시설에 들어와 있다. 입구의 문은 두꺼운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인증 절차만 3단계다. 문이 닫히자 공기의 울림이 사라졌다. 이곳은 한국군의 가상지휘통제센터, 전작권 회복 이후의 작전 체계를 실험하는 곳이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 바다, 지상, 사이버 마이너스 모든 전장이 하나의 화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각 전투 단위는 실제하지 않지만 동시에 실존한다. AI가 계산하고 인간이 결정한다. 이곳에서는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없다. 나는 장교의 안내를 받아 중앙 콘솔로 향한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 실행할 수 있는 현실의 예행 연습이죠. 그의 손이 패널 위를 스치자 전장이 열렸다. 시나리오 제목이 떠오른다. 작전 코드 회복. 순간 불빛이 사라지고 방 전체가 바다로 변했다. 가상현실 장비가 머리에 장착되고 나는 마치 실제 전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느낀다. 동해의 수면 위 검은 잠수함들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새롭게 개발된 핵추진 잠수함 청룡이다. 함장 AI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목표 수심 도달. 작전 개시 승인 요청. 승인 코드를 입력하는 사람은
더 이상 외국 사령관이 아니다. 한국군 본부의 지휘관이 직접 버튼을 누른다. 승인. 회복작전 개시. 그 순간 나는 전율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전작권 회복 이후의 전장이다. 지휘권이, 명령이, 판단이 전부 한글로 작동하는 전쟁. 전투는 실시간으로 전개된다. 공중에서는 무인 전투기 편대가 자동으로 목표를 탐지하고 지상에서는 K2 전차와 K-21 전투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인다. 모든 데이터가 초단위로 연결된다. AI가 위협을 예측하고 인간이 판단을 보완한다. 그 협업의 정확도는 99.98%. 지휘관이 말했다. 이건 인간과 기계가 동등한 관계로 싸우는 첫 전쟁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한국군은 이미 전통적인 군대의 개념을 넘어섰다. 그들은 지능형 합성 군대, 즉 인간 AI 복합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전장이 확대된다. 한반도 주변의 전력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마이너스 모두 관찰 대상이다. 하지만 작전의 주체는 단 하나, 대한민국. 중앙 스크린에 그 문장이 선명하게 뜬다. 한국군 독자작전 시뮬레이션 지휘권 100% 자국 통제.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의 염원, 한 나라의 자존심이 디지털로 구현된 순간이었다. AI 전투 분석관이 설명을 이어간다. 현재 작전은 다층 방어망을 기반으로 합니다. 위성, 무인기, 잠수함, 사이버 부대가 하나의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령 속도는 과거 대비 23배 향상되었습니다. 나는 숫자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건 단지 전쟁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다. 이건 국가의 지적 독립 선언이다. 가상전장은 점점 더 현실처럼 변한다. AI가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허위 정보를 자동 차단한다. 심지어 가짜 뉴스나 사이버 공격조차 시뮬레이션 안에서 실시간 대응된다. 이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미래 전체의 리허설이었다. 전투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된다. AI가 보고한다. 적 함대 전멸. 민간 피해 없음. 작전 성공률 99.9%. 명령 체계 이상 없음.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조명이 다시 켜진다. 현실로 돌아오자 모두가 침묵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오직 고요한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 침묵 속에는 자부심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나는 옆에 있던 젊은 장교에게 물었다. 이 시뮬레이션은 얼마나 현실적인가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전율 그 자체였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다. 그건 준비된 명령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중앙통제실의 벽면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커다란 문장이 걸려 있었다. 우리가 상상한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 새로운 군대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억제, 복수의 선언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 한 대령이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지만 진짜로 원하는 건 평화입니다. 다만 그 평화는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졌다. 별빛 아래 도시의 불빛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회로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의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날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다. 펜타곤 안의 공기도 무겁고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한국 국방부 대표단을 따라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마주 앉은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이건 단순한 외교 회담이 아니었다. 70년 동안 이어져 온 질서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회의장 중앙에는 두 개의 국기가 나란히 서 있었다. 성조기와 태극기. 하지만 오늘은 그 두 깃발이 서로를 의식하며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미국 대표단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순간이야말로 한국이 준비해온 마지막 전투라는 것을. 총 대신 단어로, 포성 대신 침묵으로 싸우는 전쟁. 미국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여전히 동맹의 핵심이 신뢰라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조건이 깔려 있었다. 신뢰라는 말은 그동안 늘 통제의 다른 이름이었다. 한국의 국방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언제나 대등한 관계에서만 유지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멈췄다. 통역기가 울렸다. 신뢰는 오직 대등한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그 문장이 영어로 번역되는 순간 나는 느꼈다. 펜타곤의 공기가 흔들렸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동맹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호가 아닌 공동의 책임을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 마지막 문장 마이너스. 우리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것은 한 문장이 아니라 시대의 선언이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미국 측 참모가 서류를 뒤적였고 기자들은 펜을 멈췄다. 나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역사는 조용히 무너질 때가 가장 크게 들린다. 미국 국방장관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그럼 한국은 이제 완전한 작전권을 원한다는 뜻입니까?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던지는 수사였다. 한국 장관은 주저하지 않았다. 아니요,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갖고 있습니다. 순간 통역관의 손이 멈췄다. 그는 단어를 다시 확인하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미국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짧은 한마디가 70년의 구도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한다. 책상 위에 펜들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미국 장관은 안경을 벗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놀람보다도 인정이 담겨 있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파트너가 되겠군요. 그 말은 외교적인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패배의 여운이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한국 장관이 그 손을 잡았다. 그 악수는 길고 무거웠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악수는 협력의 시작이자 종속의 끝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복도는 조용했다. 기자들은 속삭였고 참모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했다. 누군가는 역사적 순간이라 했고 누군가는 위험한 전환이라 불렀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단 하나의 장면이었다. 한 나라가 스스로의 칼을 되찾는 장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미군 장교가 나에게 말했다. 오늘이 그날인가 보군요. 나는 되물었다. 어떤 날이요? 그는 씁쓸히 웃었다. 우리가 지휘하지 않는 첫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내리자 엘리베이터 안에는 나와 침묵만 남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한 나라의 숨결을 느꼈다. 억눌려 있던 숨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소리. 밤이 되자 백악관 근처의 조명이 꺼졌다. 언론들은 질서의 균열이라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서울의 언론은 전혀 다른 단어를 썼다. 회복의 완성.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협의가 아니었다. 문명 교체의 선언이었다. 의존에서 자립으로, 보호에서 자존으로. 그 선이 오늘 펜타곤에서 조용히 그어졌다. 한국 장관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맹은 이제 대등한 이름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그 박수는 단지 외교적 예의가 아니라 오랜 시간 묶여있던 시대의 족쇄가 끊어지는 소리였다. 나는 워싱턴 호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밤 공기가 서늘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이 마치 하나의 시대가 멀어지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나는 속삭였다. 지휘권은 돌아왔고 세상은 변했다. 서울의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빛이 흘러들고 한강 위의 물결이 잔잔히 흔들린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린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이 나라를 잘 훈련된 동맹국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확신한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그들은 명령을 내리는 나라다. 나는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다. 처음에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기록들 마이너스. 그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워싱턴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문장들 위로 새로운 단어가 적혀 있다. 나는 틀렸다. 그건 기자로서의 고백이자 인간으로서의 깨달음이었다. 며칠 전 나는 청와대 근처에서 우연히 한 대학생을 만났다. 그는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와 있었다. 나는 물었다. 요즘 나라가 많이 바뀌었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짧은 대답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명령받는 세대에서 결정하는 세대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회의장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린다. 한국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남아있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 한 문장이 이 나라의 70년을 정리했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역사의 정정이었다. 세계가 오랫동안 잘못 써온 문장을 그들은 이제 바르게 고쳐놓았다.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베이징의 사무실에서, 도쿄의 외교관실에서 마이너스. 모두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고 있다. 그들은 한국을 다시 변수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한국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기준이 되었다. 나는 공항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서울의 거리를 본다. 건물마다 걸린 문구, 회복의 시대. 그 문구가 광고판에, 버스 정류장에, 심지어 학교 벽에도 붙어 있다. 이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적 문장이었다. 택시 기사가 물었다. 기자님, 한국은 이제 달라 보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기죠. 우리는 이제 스스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쉬었다. 나는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을 보았다. 그 빛들은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건 전력망이 아니라 의지의 맥박이었다.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나는 마지막 기사 원고를 열었다. 제목은 이렇게 썼다. 말이 아닌 두 눈자 마이너스 새로운 시대의 한국. 그러나 번역을 다시 생각하다가 문장을 고쳐 썼다. 이제 한국은 장기판 위의 말이 아니라 장기를 두는 사람이다. 그 문장은 내 인생의 모든 분석보다 진실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대리인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의 서사를 쓰는 작가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의 구름 사이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진다. 나는 천천히 속삭인다. 나는 오랫동안 서방의 눈으로 세상을 봤다. 하지만 오늘 나는 동방의 마음으로 세계를 다시 본다. 한국은 증명했다. 주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다. 지성은 모방이 아니라 창조의 결과이다. 그리고 진정한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존중에서 태어난다. 나는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 문장을 남긴다. 그들은 전쟁 없이 세상을 바꿨다. 총 대신 신념으로, 보호 대신 신뢰로, 그리고 의존 대신 지성으로.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오른다. 그 순간 아래로 펼쳐진 한반도가 새벽빛을 받으며 빛난다. 나는 마치 새로운 별을 본 듯한 착각에 빠진다. 아니, 그것은 착각이 아니다. 그건 진짜로 빛나는 하나의 주권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 문장이 울린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손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의 별을 항해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미소 짓는다. 내 안의 회의론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외와 존경이 남았다. 나는 속삭인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가 아니다. 이제 그들은 무대를 만든다.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